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네, 안녕하십니까. 손국권 FC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포트 정리 시간. 이게 좀 다소 생소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쪽 금융 쪽에 있은 지가 조금 되다 보니 항상 느끼는 점이 고객분들과의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고객 여러분의 수익과도 직결된다. 또는 고객 여러분의 어떤 자산을 지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고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예전에는 이메일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걸 한번 검증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도 한번 해보고, 그 중에 내용의 일부는 조금 깊이 있게 조금 다시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요. 2012년도에 고객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2월 3일 날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베이비 부머들이 노후 준비가 낙제점 수준이다, 이런 내용으로 찾아뵀었고, 준비가 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러한 느낌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노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된 어떤 월급 속에서, 수입 속에서 어떤 현재 단기적인 수입과 지출을 한 후에 나머지를 또 떼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의식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어떤 노후 준비를 다뤘던 내용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구나를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진심을 좀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월 13일 날 과연 될까라는 주제로 메일링을 해드렸었는데요.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여러 고객분들께서 은행 통장과는 달리 수시로 찍어볼 수도 없고 2년 3년 불입하시다 보면 과연 이게 이 사람 말대로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6년 정도 지나신 내용을 가지고 안내해드렸던 그런 이메일 내용이고요. 이 상품의 키포인트는 꾸준한 불입과 FC의 적절한 추가 납입, 그리고 펀드 변경 유도가 얼마나 고객과 잘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하고 지금 가졌던 지금의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역시나 FC와 고객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수익률이면 수익률, 그 다음에 보상이면 보상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때 결국에는 고객 여러분의 수익과 직결된다,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는 2월 15일 날 보내드렸네요. 오늘 제 사망보험금을 늘렸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30대 초반, 30대를 통틀어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있었고 40대도 지금 어느덧 금융회사에서 바치고 있는데, 제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40대가 되기 전에 10명의 고객 중에 1명이 죽는다 라고 하면 제가 그 1명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젊어서부터 점점점 몸으로 체득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저도 사망보험금을 조금씩 늘려온 케이스인데요. 이날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내용의 말을 나눴는데, 지금도 기억해보면 제 아내가 정말 질색팔색 하면서 싫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예상이 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둘은 만약에 죽는다면 죽는 과정은 그렇지만 아무튼 자녀들이 문제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제 손으로 제가 설계를 해서 제 사망보험금에 사인을 해서 이렇게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대부분 보험회사들의 컨셉이 가장의, 남자의 사망보험금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분들의 몸값이 오히려 남자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비단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정 생활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내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다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비단 어떤 남자의 사망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사망보험금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2월 24일 날 또 보내드렸었네요. 2월 달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보내드렸었네요. 경험생명표 변경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렸었고, 이 경험생명표라는 건 뭐였냐면 연금을 개시를 할 적에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 즉 남자가 80세까지 사느냐 86세까지 사느냐, 여자가 기대 수명이 70세까지냐 90세까지냐,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입 시점 것을 적용하느냐, 아니 그러면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60세 정도가 됐을 때 60세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느냐, 이것이 고객 여러분들의 어떤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꽤 큰 역할을 했던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도록 개정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 인도, 한국 주요 의료 수가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한국에서 하면 4만 원인데 미국에서 하면 100만 원이다. 인도는 15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장 내시경 하시면 용종 제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하면 14만 원인데 미국에서 하면 270만 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실손보험 말씀드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제도는 딱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보 재정 자체가 좀 악화된다든지, 안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세대가 저출산 고령화로 줄어든다든지 하면 꽤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영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선 지금 용종제거나 기타 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치료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의 인상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2010년 3월입니다. 3월 27일 날 보내드렸었고, 월 81일 이래 번 돈 모두 세금으로 낸다. 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영업을 할 때 한 일주일 정도를 돈을 벌어서 그건 임대료를 내시고, 또 한 일주일 정도를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머지 2주간의 번 돈을 가지고 내 수입이 된다, 이런 개념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도 우리가 1년을 근로를 할 때 한 석 달 정도는, 또는 뭐 2달 반 정도는 그 번 돈을 가지고 세금만 내면 끝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것을 정부 때마다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적혀 있는데, 주된 내용은 세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비과세 같은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입니다. 4월 5일에 보내드렸었네요. 금융상품의 변경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4월마다 제가 어떤 것이 변하게 됩니다. 또 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상품도 그 개정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될지 몰라도 4월부터 한 5, 6월 정도 사이에 변경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은 금융상품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기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12년부터 알아볼 텐데, 매년 보시면 4월 달에는 이런 변화 저런 변화가 있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험생명표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논란이 되었던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률을 높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 등,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활용도 확대, 뭐 이런 내용들로 안내를 해드렸었네요. 2012년 5월입니다. 5월 7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큰 일이 있었죠.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같은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실화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또는 은행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었는데, 이러한 사태를 좀 보면서 변액 상품이라는 것이 있으셨다면, 또 연금의 구조를 이용하실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은퇴를 했고 나에게는 2억 원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은행 금리를 조금이나마 더 주는 저축은행을 거래를 하시다가 저축은행이 정지가 되면서, 영업 정지가 되면서 돈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변액보험을 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또 젊었을 때 준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노년이라든지 은퇴 생활을 할 적에 여기에다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또 중간적인 그런 펀드들을 이용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저축은행을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아도 좀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적어 드렸고요. 우리 아이 평생 비과세 통장 우리 부부 연금,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저축이라든지 비과세 내용이라든지 비과세 내용은 자꾸 바뀌고 있고, 이걸 부모님이 준비해서 넘겨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변하고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해보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자녀의 양육비와 상반되는 것이 부모의 연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린다면 나중에 결국적으로 우리 부부의 어떤 노후가 준비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자녀를 키우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 연금만을 준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2012년 9월입니다. 9월 4일날 했었고,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2월 초였던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액공제형 상품에 대한 변화 과정이 이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납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지난 시간에 이은 비과세 기산일 변경이란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녀들의 어떤 비과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여타 선진국의 소득세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준비해서 10년간 납부를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자녀가 성장했을 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전됐을 때 계약자가 자녀로 되는 순간 그 시점부터 10년간을 또 유지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기산일 변경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돈을 물려줘라, 이런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아니고요. 꾸준히 납입한 그 적립금은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쓰시는 것이 맞고, 그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근데 그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을 그 통장에다가 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서 저축을 한다면 거기에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과세 부분은 피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것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이 월급전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월급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조금은 격앙돼서 드린 제 소회를 밝힌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한 달 식비가 55만 원이라고 할 때 이 중 5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뗀다. 부가가치세는 정말로 기생하는 세금이죠. 제가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나 또 이재용 회장님이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나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뭐 일반 고객분들이 커피를 사 먹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평등한 세금이고, 이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간접세 구간이 굉장히 꽉 차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적인 세금, 즉 소득 세금이라든지 이자 소득세,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를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 부담하는 꼴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세무서를 가지도 않고, 우리 정부는 국민을 너무 쉽게 착취하고 있다, 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연봉 3천만 원 가운데 무려 92만 7천 원을 근로자가 의료보험료로 낸다.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01년에는 3.4% 부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5.8%로 급등했다. 이런 내용. 역시나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2년 12월에는 마지막으로 연말을 결산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쭉 보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열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었고요. 이 중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또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라 또는 메일을 주셔라 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2년도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내드렸던 이메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해에 보내드렸던 내용이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반추하면서 지금은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